대망의 3월 부동산 급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3월에 굉장히 주목을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변화일입니다. 변화일. 변화가 되는 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매가 사라진다고 했죠. 자, 3월 달이 가지는 의미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무엇이다? 네, 하락이 멈춘다. 하락이. 급락에서 탈피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락이 이렇게 되다가 이 0%입니다. 0%까지 올라간다. 이것이 이제 3월 달에 마무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었어요. 네, 제 방송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늘 수 있는 방송이 아니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급매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3월 달에 급매가 사라진다. 그리고 뭐 줄집도 들어온다고 그랬고 둔촌주공은 제가 이거는 완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도 지금 이 비판의 시각이 많아서 이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둔촌주공도 완판된다. 부산에 지금 남천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이도 이거 완판됩니다. 결국에 완판돼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렸고 정답지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죠? 부동산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입니다. 시간. 전문가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을 알 수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변화일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변화일. 이게 지금 핵심이죠. 변화일. 변화일이 뭡니까? 변화일. 언제 변화하는가라는 거죠. 하락에서 그다음에 무엇이로? 상승으로 언제 변화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변화일입니다. 변화일을 알려면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지 변화일을 알 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날 최저가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사케트 3천 또 올라가면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네, 한 번 더 벗기고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 변화일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이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네, 2022년 9월 달까지는 9월 말까지 정확하게 9월 31일입니다. 하락이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주식하고 부동산은요. 딴 거 없습니다. 시세가 얼마큼 오르냐 내리냐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얼마큼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언제까지 하락하는지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몇 포인트까지 올라가느냐 몇 포인트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죠. 알 필요는 없죠. 그 시간만 알고 있으면은 그 시간이 최고가가 되고 그 시간이 최저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항상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거를 숙지를 하고 있으라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들 주가가 9월 달에 저점을 이제 9월 달까지는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시간의 개념이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된다? 변화일이 된다고 했죠. 이것이 무엇이다? 주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6개월 후라고 했죠. 6개월 후. 이게 글자가 잘 안 써지는데 6개월 후라고 했습니다. 6개월. 이게 왜 글자가 잘 안 써지? 네, 6개월 후가 되면은 네, 부동산에 변화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변화일. 그러니까 9월 달에서 6개월 후가 되면은 몇 월 달입니까? 3월 달이죠. 3월 달. 이게 3월입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변화일이 된다.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경제에서 일어나는 시세에 있어서의 고점과 저점은 모두 다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다. 비트코인까지 다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도 믿지를 않죠. 네, 그거의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은 변화일이 생기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바뀝니다. 4가지. 자, 이 변화일에서 나타나는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변화일. 변화일이 아니고 변화월이 되겠죠. 네, 변화월. 하여튼 변화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무엇이냐? 1번. 급매가 사라집니다. 급매. 이게 1번이에요. 자, 급매가 사라지죠. 왜 급매가 사라집니까?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지금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급하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급락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급하다. 지금 팔지 않으면은 뭔가 일이 벌어질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악성 매물이 일단 정리가 돼야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도, 네, 급락도, 그 다음에 상승도 전환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금매가 먼저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네,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거래량. 자, 여러분들 사이클에서 이제 부동산 주식에서 중요한 거래량이 의미는 뭡니까? 거래량. 꼭지에 이르렀을 때 거래량이 최대가 되죠. 최대. 그다음에 최저점이 되었을 때가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최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탈피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이게 회복기라고 합니다. 저점을 탈피하는 기간에 회복기에서 무엇이 증가한다?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팔고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가격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닥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2번이 되겠죠. 거래량. 첫 번째는 금매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2번이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뭐냐? 3번이 뭡니까? 분양이죠. 분양시장. 청약시장, 분양시장. 청약시장과 분양시장이 어떻게 한다? 회복이 된다. 이것이 뭐냐? 3번이죠. 그러니까 변화일에서 나타나는 지금 증거입니다. 증거. 여기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심을 한다고 했어요. 의심. 사람들은 추가적인 급락이 떨어지고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가 미국이 어떻게 되고 미국 물가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의심을 하죠. 네, 의심도 바로 우리가 변화일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증거. 의심 플러스 회의.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저점에서 올라가기 때는 의심이 최대가 됩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의심.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분양시장이 3번이다. 지금 말씀드렸고 4번이 뭡니까? 4번. 네, 4번은 좀 이따 보고 자 3번 보시면은 경쟁률 보세요. 우리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655대 1. 네, 그 영등포자 253대 1.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죠. 미분양은 항상 공존한다고 했죠. 미분양. 미분양 시장도 공존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시장도 회복한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입지에 대한 차이 때문이죠. 입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이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해도 미분양은 계속 공존합니다. 미분양. 그래서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 뭡니까? 미분양 플러스 신고가는 공존하는 시대가 30년간 지속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계속 나와요. 서울, 부산. 어제도 신고가 계속 나옵니다. 서울, 부산. 우리가 1대 도시, 2대 도시만 보라고 그랬죠. 네, 수도권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보면 안 됩니다. 1대 도시, 2대 도시만 봐라. 왜? 데이터가 쌓이는 곳이다. 수도권은 어차피 서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순환매가 있습니다. 순환이 도는 것 중에 따라가는 순환매가 있고 주도하는 순환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서울입니다. 서울하고 그 다음에 부산입니다. 나머지는 따라가는 시세입니다. 자, 주도주가 올라가면은 주도주에 연관된 올라가니까 그냥 나도 따라가자. 우리 주식에 보면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수익률의 차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 이게 뭐 잡주의 개념과 블루칩의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양과 신고가는 계속 공존합니다. 계속 공존. 그러면서 핵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분양시장은 회복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4번입니다. 3번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냐? 네, 경매시장입니다. 지금 경매시장을 보시면 북적인다고 하죠. 다시. 이게 지금 4번이에요. 4번. 자, 여러분들 변화일에서 나타나는 증거들. 이거는 이제 눈으로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 딱 드립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주식도 보셨죠? 채권꼭지에도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채권꼭지에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무너지는지 채권꼭지가 언제냐. 이거 다 꼭지 말씀드렸죠. 내려가는 시세 다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나고 나야 믿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야 제 말을 믿습니다.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 1년 정도가 항상 지나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눈으로 이제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서 그거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네, 꼭지에서 삽니다. 꼭지.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한 것이 맞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평균 응찰자 2년 8개월 만에 최다입니다. 최다. 이게 지금 4번인데 지금 맨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거는 경매시장이라는 거죠.
네, 이것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매 시장 회복된다고 3월 달부터 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네, 자 이거 판을 깨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판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 이 판을 깨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적인 봤을 때의 의심과 회의가 아니고 이 자체가 무너지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거. 무너지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들이 죽어나죠. 네, 죽어납니다.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절대로 이렇게 회복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한다. 무엇이 방해를 합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IMF가 두세 달 전에 한국 집값 폭락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어요. 자, 이 얘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항상 IMF 보고서가 나옵니다. IMF 보고서. IMF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려라. 그 다음에 1탄이 금리 계속 올려라. 미국 금리 따라서 금리 계속 올려라고. 2탄이 뭡니까? 네, 이게 이제 폭락한다. 부동산 폭락. 이게 2탄이죠. 근데 1탄이 처음에 퍼졌을 때 이게 시차를 두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아파트 집값 폭락한다. 아파트값 폭락한다고 나서 한 2달 전에 얘기했죠. 두세 달 전에.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또 얘기를 해줍니까?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요. 지금 IMF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보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은행 지금 보시면 이창용 총재는 IMF 출신이죠. IMF는 뭡니까? 네, 국제투기자본에 지금 이거 놀아나는 끈앞풀이에요. 끈앞풀.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왜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한국은행이 무슨 지금 한국은행 역할이 뭐예요? 이거는 한국은행 역할은 통화 정책이죠. 통화 정책. 네, 정책이고 또 하나가 뭐죠? 금리 결정이죠. 네, 이거는 국책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중에 국책기관인데 왜 IMF에 지금 놀아나는 이 기관이 됐습니까? 한은이라는 곳이 여러분들 동네에 사는 여러분들 동네 근처에 보면 복덕방 있죠. 복덕방입니까 한은이? 뭐 주식 한은이 뭐 집을 산이 많이 떨어진다 많이 이런 지금 전망을 왜 합니까? 집을 사라고 아파트 사라고 팔아라 마라 이런 얘기를 왜 하죠? 한국은행에서 복덕방이에요. 한국은행이 아니죠. 한국은행의 고유 업무라는 거는 통화정책입니다. 금리 결정하는 건. 자, 이 업무를 안 해요. 이거 업무 필요 없죠. 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IMF의 오더만 받으면 됩니다. 오더. IMF가 지시를 하면 이걸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IMF는 뭡니까? IMF는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을 다 폭락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자산 가격.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왜 이렇게 폭락을 시키려고 하죠? 헐값에 살려고. 헐값에 사야지 무엇이냐? 네, 국제 투기 자본들이 이걸 떡밥이 될 수 있습니다. 밑밥이 될 수 있잖아. 떡밥이. 우리 고기 잡으려면 떡밥을 뿌립니다. 이게 지금 IMF예요. 그래서 지금 IMF가 하는 얘기와 한국은행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리 압박, 과도한 개입을 정부에서 지금 경고장을 날렸어요. 그런데 IMF에는 왜 경고장 안 날리죠? 이거는 IMF의 지지를 받으면서 IMF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IMF는 경고장을 안 날려.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가 IMF 얘기한 거를 똑같이 지킵니다. 네, 한국은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뭐예요? 국민을 대표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 전면전하겠다는 겁니다. 대치를 하겠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그래놓고 지금 한국은행은 무엇을 봅니까? 미국 물가를 봅니다. 미국 물가. 우리나라가 왜 미국 물가 봅니까?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고용시장을 왜 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압박, 과도한 개입을 우려한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모든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입니다. IMF 똑같이 따라하는 한국은행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일본 시장 우리가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일본 시장. 여러분들 일본 시장에 출산율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네, 일본은 지금 출산율이 올라가죠. 출산율이 지금 떨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가 젊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살 때입니다. 집을. 임대로 많이 샀어요. 월세로 많이 살았어요. 임대로. 그리고 집값이 불안할 때입니다. 집값이 하락이 될 때. 이때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들고 이때부터 사실은 집값이 회복기에 이르렀습니다. 회복. 그러면서 무엇이 됐냐? 출산율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본도 내 집 마련을 하는 추세죠. 아파트.
맨션이라든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를 지금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출도 굉장히 금융 완화 기조로 가기 때문에 출산율이 지금 1.6명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임대 아파트 살면서요 출산 안 합니다. 남의 집 월세 살면서 출산 안 해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나의 보금자리가 있어야지 출산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출산율 모든 것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다?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그래서 제가 빨리 물갈이를 해야 되고 빨리 잘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구렁이에 빠지기 전에,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저는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 물가 보고 미국 연준을 따라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정을 보고 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이 사정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IMF의 오다를 받고, 무슨 뭐 지령받고 움직이는 한국은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